너는 정말 멈춰마다. 그런 여자 때문에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놓으려고 했어? 내가 너를 키운 게 이런 꼴을 보려고 한 줄 알아?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날 이해해 본 적이나 있어요? 혜진은 제 아내고 그녀의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왜 엄마는 항상 저를 무능력한 놈으로만 봐요? 내가 자신의 자존심도 지킬 줄 모른다면 그래, 넌 정말 바보야. 내 아내가 너를 속이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상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려는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78살로 경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논밭 사이로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고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푸른 기와로 덮인 작은 집으로 뒷뜰에는 제가 직접 가꾸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배추, 무, 그리고 파나 마늘 같은 양념용 채소까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입니다. 제 남편은 부산에서 건축 노동자로 일하던 중 병을 앓다가 우리 아들 사모가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사모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맑은 눈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고 사모는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마을의 부잣집에서 빨래나 청소 같은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힘든 일이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모는 어릴 때부터 참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낡은 책상 위에서 연탄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논밭에서 뛰놀 때 사모는 늘 집안에서 책을 펼치고 집중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편히 쉬게 해줄게요. 사모는 이렇게 말하며 결의에 찬 얼굴을 보였습니다. 사모가 초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던 날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새 옷 한 벌을 사 입혀주고 싶어서 몇 달간 조금씩 아껴뒀던 돈을 꺼내어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손을 잡고 김길을 따라 학교로 가며 제 가슴 속에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사모가 전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오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모는 계속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쪽에는 사모와 처음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경주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모가 떠나기 전날 저는 아들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챙기고 직접 만든 김치와 반찬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다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잘 해낼 거야. 내가 울면 안 돼.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꼭 상호에게 보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비쌌고 저는 아들이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집주인 댁에서 세탁물을 접으면서 사모를 떠올렸습니다.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감기는 걸리지 않았을까? 전화로는 자주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모가 엄마, 저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상호의 졸업식 날, 저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사모가 졸업잠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 사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모야, 정말 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는 강남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당신도 기뻐할 수 있겠죠? 상호가 혜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혜진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모와 잘 어울리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고 마치 저도 새 딸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서둘렀고 예식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한복을 입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분홍빛 고운 한복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간다니 참 좋구나. 결혼식 날은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둘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손님들은 적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사모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까지 식사 준비를 돕고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상호와 혜진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인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제가 힘들까 봐 항상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 혜진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정말 복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김치찌개와 잡채 같은 그들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상호는 예전처럼 밝고 명랑해 보였고 혜진과 함께 있으면 그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둘이 함께 웃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호가 회사에서 바쁜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는 항상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주말에 쉬는 것도 어렵네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 참 열심히 산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상호의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고민이 엿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안에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살갑게 대해주었지만 그녀도 가끔씩 어두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호가 집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이 더 쓸쓸했습니다. 뭔가 있나? 상호가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 걸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제가 알지 못했던 커다란 문제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호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조금 놀랐지만 그보다는 그의 지친 얼굴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말라 보이는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보니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모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사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혜진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혜진이 결혼 전부터 부모님을 돕느라 돈을 보내왔는데 최근에는 오빠가 도박빚을 져서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혜진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제가 돕고 있긴 한데 이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박이라니, 빚이라니, 그것도 아들의 집에서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라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 거 아는데. 지금으로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들의 말은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 평생 모아둔 돈을 언급하며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듣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늙어서 몸이 아프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를 대비해 힘겹게 모은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안전만이었죠. 상호야, 그 돈은 엄마가 평생 아껴서 모은 거야?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 거니? 정말로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끝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걸까? 내 아들이 왜 이런 부담을 짊어져야 하지? 혜진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mon을 사모에게 털어놓았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사모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앉아 채소밭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손은 어느새 마른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 사모가 더 큰 문제에 얽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빌려주지 않으면 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던 저는 결국 사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화를 들어 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봤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도 아프구나. 우리 좀 더 함께 얘기해보자. 혜진이랑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감사하다며 다시 내려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사모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상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고 엄마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 돈은 엄마가 평생을 힘겹게 모은 거란다. 이걸 빌려줘도 내가 처한 사mon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아. 그렇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단다. 혜진과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는 게 진짜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란다. 사모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서운함이 어리긴 했지만 그는 억지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사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무거운 실망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사모는 별다른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모가 떠난 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혹시라도 제 전화를 피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상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야, 혜진과 함께 잘 얘기하고 있지?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무슨 일이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말해줘. 문자를 보낸 뒤로도 답장이 오지 않아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점을 되새겼습니다. 사모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매일 상호와 혜진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그저 아들의 삶을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그날의 대화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는 날을 기다리며 저는 매일 마당에 채소를 돌보고 작은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몇 달 후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무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혜진 씨를 봤어요. 그런데 이산한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떠오르자 지난 몇 달 동안 상호가 보였던 피로한 얼굴과 무거운 침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화를 들어 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상호야, 엄마야. 혜진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상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상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니?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호가 덧붙였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들은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혜진이 오빠의 도박빚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몰래 돈을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호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상호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제가 말끝을 흐리자 상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제가 잘못 선택한 걸지도 몰라요. 결혼 전에 혜진이 가족 문제를 더 깊이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녀를 너무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호의 삶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그녀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상호의 말을 곱씹으며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고통을 모두 없애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호는 저와의 대화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매일 무너져가는 믿음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편안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호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매일 기도하며 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천둥 소리가 마을을 울릴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빗줄기가 마담을 때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마음이 어딘가 불안해 젓가락을 들고도 한 입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쩐지 상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저는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사모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상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렇게 젖어서.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혜진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녀가 가족에게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고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사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젖은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상호야, 이제 됐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 힘들었지? 그날 밤, 저는 상호를 밤으로 데려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에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실패자인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상호야. 넌 실패자가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게 널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지 몰라.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게 항상 답은 아니야. 저는 진심을 담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저는 혜진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이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너는 지금도 잘 해내고 있어. 그날 밤, 사모는 결국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과 그의 상처를 모두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그저 그의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는 조금 더 안정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상호야, 이제부터 엄마랑 다시 시작해보자. 이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사모는 그날 이후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짐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사모야, 여기가 너의 집이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이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방은 제가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래된 책상, 벽에 붙어있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낡은 교과서들까지. 사모는 방을 둘러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변한 게 없네요. 다 그대로네요. 사모와 제가 함께 보낸 첫 달은 서로를 위로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제 곁에서 밭일을 도왔고 밤이 되면 단에 앉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며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함께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던 중 사모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하는 게 좋네요. 예전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땐 이런 단순한 일이 오히려 그리웠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단순한 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 하지만 너도 내 길을 다시 찾아야 하잖니.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응원할 거야. 한 달쯤 지나자 사모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재취업 워크숍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를 응원하며 따뜻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래요. 정말 맞는 말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상호야. 실패는 배우는 과정일 뿐이지. 엄마도 그랬단다.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정말 많이 실수했어. 하지만 그게 다 너를 키우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지. 사모가 제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주말에는 근처의 산책로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하던 중 한 이웃이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아들 참 잘생기고 듬직하네요. 이렇게 엄마 곁에 와줘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자식이지만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1년이 지나면서 사모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급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묵묵히 일하며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사모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팀장님께 칭찬받았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호야,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너를 믿어.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자라는 채소처럼 사모도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많은 미소가 돌아왔고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사모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호와 함께 걸어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상호야, 너는 잘 해낼 거야.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